각국의 나라와 민족에는 그 뿌리로 시온으로 되는 시조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시조 단군에 대한 이야기는 오랜 세월 반만년 민족사의 연륜 속에 실화로만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허나 이 전설마저도 사대와 망국, 호위와 방임으로 얼룩진 역사의 풍운 속에 희미해졌으니 흐르는 세월의 이끼 속에 영영 사라져버릴 뻔했던 신화 속의 시조 단군이 과연 어떻게 되어 오늘날 자기의 실제한 모습을 되찾게 되었는지. 마가골의 모란봉입니다. 대동강과 더불어 모란봉을 주봉으로 펼쳐진 철승 경계로 이름 높은 금수산의 곳곳에는 옛 유족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고족들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연구하는 데서 귀중한 사료로 되고 있습니다. 이력사 유족들의 보존 사업을 위해서 해당 부문 일꾼들은 자주 이곳을 찾곤 합니다. 이들 속에는 얼마 전부터 우리 민족사를 정립해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소개하는 책을 쓰고 있는 민족유산보호국의 책임 일꾼도 있습니다. 그는 도서에 삽입할 사진 자료를 위해서 전문가들과 현지를 답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가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송가정에는 이곳을 자주 찾곤 하는 로인 한 분이 있습니다. 그는 조선 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로 활동한 적이 있는 김동직 선생님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모란봉을 특별히 사랑해온 그는 자기의 작품들 대부분이 금수산을 담았으며 그렇게 쓴 책의 부피가 키를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저 송가정은 우리 인민들이 문화유적지로 지금 아주 명성지로 되는데, 원래는 봉건 그 사대주자들이 저기다가 그 기자묘를 만들어 놓고서 그렇게 선전한 장소입니다. 현재 그 나도 어릴 때 모란봉에 자주 올라오곤 했는데, 거긴 이제 그 양반들 묘 비슷하다가 돌로 이제 울타리 형식으로 이게 두문두문 해놓고 석상도 자그마한 걸 이게 하나 해놨는데, 근데 그때는 잘 모르고 있었지만은 그의 말에 의하면 1959년 따뜻한 봄날 이곳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다하는 평양시의 로인 200여 명이 참가한 잔치가 펼쳐지게 된 데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1959년 4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년공원 건설이 한창이던 모란봉 지구에 나오셨습니다. 그날 수령님께서는 기자묘가 있는 곳을 가리키시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꾼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일꾼들은 아무런 보고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후에 그 일꾼이 청년들을 동원해서 순간에 다 없애버리려고 한다. 그렇게 그 말씀 들었습니다. 수령에서 말씀을 하지 않고 계시다가 그렇게 없애지만 안 된다는 거,
일부 사람들은 그걸 조상묘로 생각하는데 그 조상묘를 없앴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 인민들 스스로 노인들 스스로가 그걸 알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노인잔치를 그 평양시에 여러 갖고서 있는 노인들 한 200여 명을 모시다가 그 노인잔치를 했습니다. 노인잔 과정에 일정하게 좀 분위기가 서니까 누군가가 저 기자묘라.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 기분이 고나해진 노인들 속에서는 옆에 있는 기자묘를 화제에 올렸습니다. 이 기자라는 것은 바로 이제 그 기원전 12세기 은나라에 있던 귀족인데 그가 조선의 망명에서 이제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됐다는 바로 이런 소리입니다. 이런 걸 바로 이제 그 기원전 2세기 때 외래 침략자들이 고조선을 침략하면서 저들이 이런 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 기사설이라는 걸 이제 그 꾸며냈고 12세기에 우리나라 봉건 사대주 사가들이 바로 실제로 기자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나라를 세워준 것처럼 왜곡하면서 여기다가 기자묘를 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술도 돼가고 정말 그 고나하게 취했을 때 결국은 진짜묘나 가짜묘나 이런 논쟁이 이제 벌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거기서 승부가 없습니다. 결국은 파보자. 파보면 알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기자묘라고 주장하던 노인들까지도 진짜 파서 날던 옥황합니다. 그땐 다시 수복에 죽었다. 그럼 저다 파자. 이렇게 돼서 이제 그 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고고학자들도 참가했습니다. 파보니까 결국은 나온 것이라는 건 벽돌 조각이 몇 개, 사기 조각이 몇 개, 무덤 구조라는 건 하나도 없는 허한 묘지라는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라고 주장하는 노인들은 아연에서 얼굴이 시뻘게 됐고, 결국은 자기들이 얼마나 정말 그 모조리 짓을 했는가, 사대주의에 빠지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통절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이제는 기자묘가 있던 자리에 지난날 외족을 치는 싸움 때 시위초로 쓰던 총각 같은 것을 하나 잘 짓는 것이 좋겠다고 교시하셨습니다. 그 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시어 민족의 역사를 빛낼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수령님을 우러러 이 나라 인민들이 토친 만세의 환호성 송가가 되어 길이 전해가라고 총각의 이름을 송가정이라 달아주셨습니다. 그러면 민족의 시조는 과연 누구인가? 평양 학생 소년공존이 자리 잡고 있는 장대째 기술계는 옛 사당집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건물이 바로 이제 그 단군을 제사 지내던 이런 그 숭룡전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역사가 정말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586년에 그 저 아나콩 때 던 왕공이 이 평양서로 옮겨오면서 여기다 지었는데 이 위치가 바로 옛날로 말하는 평양성 안의 내성의 거의 중심에 가까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이제 그 왕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만 봐도 고구려 왕들이 자주 여기 와서 단군을 제사 지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것을 이제 그 1429년도 15세기 초엽 때 이제 그 이거 다시 했는데 그때 이제 동명왕을 같이 여기서 제사 지내게 되면서부터 지금처럼 숭룡전이라고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제 시기 일본 놈들이 단군 말살 책당을 위해서 이 건물이 오랫동안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조일방 전쟁 시기 침입자들이 복귀하기 위해서 많이 파괴됐습니다. 그러던 것을 우리 당의 민족유산 보호 정책에 의해서 전후에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훌륭하게 복원되었습니다. 이게 오랜 건물이라는 것은 바로 주춧돌 하나만 봐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저기 바라봐님 저 주춧돌이 바로 고구려식의 전형적인 이런 돌입니다. 그때 당시는 그 후예처럼 잘 가공되지 않은 자연들 그대로 갖다가 정말 기하학적으로 잘 맞춰서 저렇게 훌륭하게 지금 해놨는데 또한 이 밑에 이 기단돌도 저 전형적으로 고구려돌입니다. 저거. 이 고구려돌, 고려돌, 조선몽금 완조시기 이런 돌들은 다 다르십니다. 양상이. 저거는 이제도 아까 가서 바꿨지만 을밀대, 평양성 일대에 썼던 저 돌하고도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얼마나 오랜가. 이것만 봐도 우리 민족이 오래전부터 단군을 정말 민족의 원시조로 이렇게 신격화하고 숭배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지난 시기 학계가 찾으려고 한 시조 단군은 신화적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선조들이 민족의 시조 단군을 신화적 존재로 여기면서 많은 전설들을 만들어낸 데도 있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일제의 단군 말살 책동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일제는 조선을 강점한 첫 시기부터 우리 민족의 이 궁지와 이 자부심을 말살하기 위해서 이 단군을 말살하기 위한 책동에 이제 착수했습니다. 일제는 이제 이 단군의 역사를 말살하기 위해서 단군과 관련된 이 역사 문헌들을 모조리 이제 이 집들과 이 마을마다 두지면서 찾아겠고서는 몽땅 다 불살라버리는 이런 만행을 감행하는 한편 조선 총독부에다가 조선사 편수위원회라는 것을 내야겠고 이 편수위원회에서 조선 역사를 이제 편년체 형식으로 이제 서술하게 했습니다. 근데 일제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기원전 57년 이 삼국사학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기원전 57년에 이제 박역거세가 이 신라를 세운 이러한 내용으로 역사를 기록하다 나니까 단군 역사는 우리 민족 속에서 마치 이제 신화나 이 전설에나 나오는 이 가상적인 역사로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족의 원시조 단군의 존재는 외세가 펼쳐놓은 흑막 속에 깊숙이 묻혀버리게 됐습니다. 우리 민들 속에서 대대로 이제 내려오면서 널리 알려진 이 단군 신화. 여기서 이제 주인공 문제가 이제 실제 인물인가 아닌가 이걸 밝혀내자면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있어야 했습니다. 말하자면 단군이 나라를 세울 때 어디다 세웠는가, 그 도읍지가 어디였는가 이런 걸 증명할 만한 이런 증거물이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성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슨 유적이라든가 유물 같은 것. 당시까지는 이런 문제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한 후 대학에서 교원 생활까지 한 바 있는 그는 오늘 도서지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토론하기 위해서 모교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모교에는 그가 존경하는 역사학계의 권위자들이 많습니다. 그들 중에는 연세가 70을 넘어선 그의 옛 스승인 남일영 교수도 있습니다. 그는 국가의 존재를 론중하는 데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성곽에 대한 논문을 써낸 바 있는 학자입니다.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마침 그는 대학 군내에 있는 성곽 자리에서 우리 민족의 첫 국가였던 고조선의 성곽에 대해 학생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었습니다. 고대 국가는 반드시 외래 침략을 막고 또 지배계급들이 자기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이 성을 이제 찾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들이 이제 이 성곽을 연구하는 데서 자료들을 보게 되면 기원전 3세기, 4세기 그러니까 고조선 말기의 성들은 몇 개 남아 있는데 5천여 년 전에 그 성곽을 찾는다는 건 솔직히 말하면 그때 막연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가다가 좋다. 그러면 우리 고조선 후기의 성곽들을 재검토하자. 그래서 우리가 연구 사업을 첫 돌린 게 항해북도 봉산군 지탐리 도성으로 돌렸습니다. 성이라는 건 그 시기마다 쌓은 층이 서로 다릅니다. 해서 그 단면을 발굴하니까 밑에는 여러 가지 흙을 막 갖다 쌓은 층, 두 번째 층은 돌과 흙을 딱 섞어서 쌓은 층, 세 번째 층은 판축 방법으로 한 층,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성벽 축조 방법은 그 시대적 차이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지탐리 토성 하나에서 나왔다고 그것으로 결론하지 말자. 단군 조선 시기 성들을 더 발굴해서 그와 같은 축조 방법 형식이 시대적 변천으로 보는 그 근거를 찾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으로 발굴한 것이 지금의 남포시 온천군 성년리 토성입니다. 거기 가서 또 역시 딱 성벽을 발굴하니까 이자구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자구와 같은. 그 다음에 우리 황해남도 운율군 운송리 토성, 그 다음에 신천군 청산리 토성, 이거 발굴하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밑에 층은 단군 조선시기의 싸움송이다. 그 이후에 여러 번 개축한 송이다는 시대적 차이를 결론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고조선 시기의 성곽들로 확정된 이 토송들의 위치가 고구려 시기 수도였던 평양성으로 들어오는 동서남북의 중요 통로들에 설치한 방위성들의 위치와 일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는 당군 조선의 수도이고 중심지라는 이 평양에서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행 고심했습니다. 어디서 이게 평양 중심에서 이 송을 찾겠나? 거기 수도면 수도 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헌기록에 의하면은 이 왕검성이란 말입니다. 고조선의 수도성은 왕검성이다. 이건 기록에 있습니다. 이 평양에서 왕검성을 어떻게 찾겠느냐? 어디서 찾겠는가? 그래서 우리 우리 최국이 우리 강조당이시던 최국 선생이랑 정말 우리 고심했습니다. 박시용 선생이랑 해서 하다가 평양 일대의 성이 이 평양성, 대성산성, 안악궁성, 청호동 토성, 청암동 토성 이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성들은 다 발굴해서 그 면모가 밝혀졌습니다. 딱 이 우리 청암동 토성 하나는 그때까지 우리가 말하자면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표는 이거다. 분명히 산수 수려한 평양의 중심지에 있고 이 산수가 수려하고 위치가 좀 기묘한 데입니다. 바로 이 동쪽에는 대성산성, 서쪽으로는 모란봉, 남쪽으로는 대동강을 끼고 있는 아주 천연 절벽의 요새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벽을 자르니까 이 성벽 밑바닥에서 당군 조선 시기의 축조 방법으로 쌓은 성벽 형식과 팽이 그릇을 비롯한 당군 조선 시기의 특징적인 유물들이 여기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은 고조선 시기의 성곽이 발굴됨으로써 단군 조선의 기원 문제를 고증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만 사실 그 뿌리는 대학의 연역과 깊이 연관돼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1947년 9월 7일 낮 12시 총암리 둔독에서는 김일성 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 애국농민들,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대학 건설 기공식이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기공식이 진행돼서 한창 기초굴착 공사를 하고 있던 중 뜻밖의 공사가 중단되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고구려 토성 흔적이 발견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일꾼들이 위대한 수령님께 이미 자리는 잡아놓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여기다가 짓도록 하자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수령님께서는 대학 위치도 중요하다. 그러나 토성도 보존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대학 건설 위치를 현재 이 자리 전자도서관이 서 있는 이 용남산 언덕에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성토 발굴에 달라붙었습니다. 성토는 기원 후 247년에 고구려의 부수도성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때 학자들은 우리 수령님의 선견지명에 환성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당시까지는 그 토성에 더 오랜 역사가 묻혀 있다는 데 대해서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밝혀지기까지 아직은 수십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그 연역만 돌이켜봐도 명실공히 민족의 역사를 귀중히 여기시고 열렬히 사랑하신 뜨거운 마음의 떠받들려 일떠선 대학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령남산 마루에서는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 제17기 졸업생들과 역사학부 교원 학생들과의 상봉 모임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수십 년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 민족의 역사를 그토록 귀중히 여기신 우리 장군님에 대한 추억은 참으로 뜨겁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군 신화는 신화 중 가장 고전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우리 인민들이 사회 경제 생활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녔던 소박하고 원시적인 사상 종교적 신앙의 모든 형태를 다 포괄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단군 신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단군왕의 아버지가 신으로 묘사된 것으로 보아 이 신화는 목의 사회에서 북의 사회로 넘어가는 역사적 시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 마늘과 쑥에 대한 이야기는 원시 농업을 반영하고 있다고 교시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이야기는 매우 오랜 기간 사람들 속에서 창조되어 입으로 전해오다가 국문이 나온 이후에 문헌에 기록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시면서 고조선의 건국신화, 단군신화가 나온 때로부터 오늘까지 근 반만 년이 된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반만 년의 오랜 역사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라고 교시하셨다고 합니다. 과학적인 분석으로 환상으로 둘러싸인 신화의 껍질을 벗겨버리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학생들은 민족의 시조인 단군에 대해 다시금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민족의 시조. 시조란 맨 처음으로 나라를 세운 조상을 이루는 말입니다. 우리 민족의 시조가 세운 첫 국가 고조선은 계급의 발생과 함께 생겨난 노예 소유자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초까지 우리 민족의 첫 계급 국가에 대한 역사적 인식은 모호하게 그지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당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조선 역사를 강의하던 현명호 선생님의 회상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에는 황당하겠지만 그때까지 적지 않은 학자들은 고구려와 백제, 신라 삼국 이전 시기를 원시사회로 보고 있었습니다. 강의에서 나는 학생들에게 삼국의 사회 경제적 성격에 대해서 당시 학계가 가지고 있던 견해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는 삼국 시기를 노예제 사회로 보는 견해, 다른 하나는 삼국 시기를 봉건 사회로 보는 견해, 또 다른 하나는 고구려, 백제를 노예 사회로 규정하고 신라는 봉건 사회로 규정하는 견해였습니다. 학생들은 질문을 연거푸 들이댔습니다. 선생님, 고구려가 노예 소유자 국가라면 단군이 세웠다는 고조선은 어떤 성격을 가진 사회입니까? 선생님, 고구려와 백제, 신라가 봉건 국가이고 그 이전 시기에 존재한 고조선을 원시사회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노예제 사회를 고치지 못했다고 봐도 됩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결론할 필요는 없습니다. 삼국시기 사회적 성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긴 하지만 고증할 만한 증거들이 기본인 것만큼 학계에서는 유적 유물 발굴에 많은 품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노예 소유자 국가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이론 강의를 두고 경제학부 1학년 일반의 학생들 속에서는 논쟁의 불이 일었습니다. 그때 우리 장군님께서는 학급 동무들에게 이 문제는 단순히 학술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유구성과 국가 발전의 성격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시면서 이 문제를 올바로 해명하자면 역사주의적 원칙에서 삼국 이전 시기의 사료들을 잘 연구해 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최근 연간 역사학계에서 고조선과 부여, 진국을 계급 국가로 보고 그 성격을 노예 소유자 사회라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부여의 순장제와 고조선의 범금 8조, 진국의 포로 노예와 관련한 사료들을 분석 종합하여 보면 고조선, 부여, 진국이 노예 소유자 국가였다고 확신이 넘쳐 교시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노예 소유자 국가의 존재 여부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분석은 단군 조선 연구의 귀중한 실마리로 됐습니다.
1960년 9월 29일 오전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경자부 1학년 일반 조선 역사 강의를 하시던 이 현명호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구석기 시대가 발굴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이 살지 않은 것으로서 신석기 시대에 들어와서야 이 북방에서 이제 이주민들이 대주로 내놓아서 이 신석기 시대를 창조한 것으로서 이렇게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 학계의 일반적 견해였습니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무들에게 우리나라와 산 하나 강 하나를 사이에 둔 주변 나라들에서도 구석기 시대 유적들이 적지 않게 발굴되었는데 기후 풍토 조건이 좋은 우리 땅에서 왜 사람이 살지 않겠는가고 우리나라에 구석기 시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이 잘 되지 않는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현명호 선생님은 구석기 시대 존재를 두고 벌린 경제학부 학생들의 논쟁 소식을 듣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문제를 놓고 현명호 선생님을 찾아오셨습니다. 놀라워하는 선생님에게 우리 장군님께서는 다른 데서라면 몰라도 김일성 종합대학에서만은 선생님들이 우리나라에도 구석기 시대가 있었을 것이라고 바로 그것을 우리가 밝혀내야 한다고 강의해 주실 줄 알았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지금처럼 모두가 책에 그렇게 씌워져 있다는 말만 외우고 있다면 우리 민족의 역사는 누가 올바로 해명하겠는가고 안타깝게 교시하셨다고 합니다. 구석기 시대의 존재 문제, 이것은 조선 사람의 조상을 신석기 시대의 다른 지역에서 흘러들어온 이주민들의 집단처럼 묘사하던 학계에 던진 폭탄과 같았습니다. 그때 현명호 선생님뿐 아니라 강좌의 모든 선생님들은 배우는 사람이란 관점에서 벗어나 민족의 역사를 올바로 평가해 나가시려는 젊으신 장군님의 모습에서 커다란 자책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공부하시던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라의 경제 발전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시기 위해 저금 사업에도 적극 참가하셨습니다. 이대현 장군님께서는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공부하시던 시기에 장학금과 용돈을 조금씩 전략하시어 추첨제 조금 사업에 참가하셨습니다. 1961년 8월경에 추첨에서 3등으로 당첨되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그날 신기해하는 학급 동무들에게 둥수나 상금은 중요치 않다고 지금 나라에는 구원우 때보다도 돈이 필요한데 적지 않은 주민들 속에서 많은 자금을 유화폐로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애국심만 있으면 누구나 다 조금 사업에 참가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대한 장군님께서는 받으신 당첨금 전액을 오보이 수령님께 올리시었습니다. 그날 우리 장군님께서 받으신 당첨금 전액이 오보이 수령님께서 이용하시던 소재의 책상 위에 놓여졌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우리 장군님께 지금 저 선봉 쪽에서 우리 고고학 발굴대가 구석기 시대 유적을 찾고 있다. 귀밀독 2-3개로 떼식을 하면서 유적충을 파헤치고 있는데 고생이 말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이건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라고 가슴 아프게 교시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세계의 공산주의 사회가 선다 해도 우리는 그 어떤 다른 지역이 아닌 바로 조선 땅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땅에 맞구멍을 내더라도 끝까지 파서 조선 사람의 기원을 고증하는 물질적 증거들을 기어이 찾아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 장군님의 당첨금 전액이 구석기 시대 유적 발굴 사업에 고스란히 돌려지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라손시 굴포리에서 구석기 시대 중후기에 사용됐던 여러 점의 노동 도구들이 발굴돼서 세상 사람들을 놀래웠습니다.
이 모든 유물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인류 발생에 이른 시기부터 일찍이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고고학계에서는 인류 발생 문제를 밝히기 위한 유적 발굴 사업이 활발히 진행돼서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의 유적과 유물들이 수많이 알려지게 됐으며 결국 우리나라는 원인, 고인 단계를 걸쳐 신인 단계에 이르렀고 현대 조선 사람의 직접적 선조인 조선 옛 유형 사람들이 이 땅에서 몇 년이 살아오면서 국가 시대에 들어섰다는 것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 이후 역사학계는 우리 인민의 유구한 역사를 과학적으로 종합 체계화해 나갔으며 고조선 시기의 유적 유물들을 연이어 발굴 복원해서 단군 조선의 실체를 하나하나 밝혀나갔습니다. 그러나 단군은 여전히 신화 속의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